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30대 여성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나 이런 일들도 있구나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전 20대 대학생 시절에 연애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 집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던 잘 사는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남편은 그 집에서 별종이라 불리울 정도로 공부도 못했고 사고뭉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를 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임신을 하고 결혼했을 때 시부와 시모뿐만 아니라 시동생까지 저를 싫어했어요. 항상 저희를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철부지로만 생각을 하셨어요. 너희가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해. 아무리 니들이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너희에게 아이가 있으니 정신 차려서 살아라. 엄마 아빠가 항상 너희를 도와줄 수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는 니들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 알았지? 그래, 아빠 말이 맞아. 다른 애들보다 너희는 지금 모든 것들이 정지된 상태 아니니. 소희도 봐봐라. 대학도 졸업 못하고 지금 아이 키우고 있고, 유준이 너는 지금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있잖니. 너희 지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 부모 덕 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독립할 생각을 해야지. 어쨌든 우리는 올해까지만 도와줄 거다. 내년부터는 분가할 생각해. 뭐?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집도 구하라는 건데? 엄마나 아빠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잖아. 이제 일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갈게. 근데 지금 어떻게 분가해? 돈도 없는데. 어디를 가라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 준비하라고. 우리가 내일 당장 나가라고 했냐? 너희가 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낳을 때까지만 우리가 봐준다고 애초에 말했잖아. 네가 좀 더 노력하고 그랬으면 지금 나가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 들었겠니? 지금부터 준비해. 미리 말하는 거야. 너희는 이제 부모고 앞으로 너희 스스로 책임져야 돼. 솔직히 계획 없이 아이 임신하고 나서 무작정 결혼하겠다는 너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난감했다. 이미 우리 찾아왔을 때에는 아이도 다 큰 상태였고 그러니 그냥 알겠다고 한 거지. 정말 너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 살 길 빨리 찾아서 알아서 살아. 어머님, 아버님,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저희 열심히 준비할게요. 저도 요즘 피부관리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자격증 취득하고 바로 자리 잡으면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내년까지 어떻게든 나갈 수 있게 잘 준비할게요. 그 전까지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면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악 물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살 수 있다고. 너희는 대학도 졸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어린아이도 있어서 지금 당장은 막막하다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노력하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그러게. 남들 다 공부할 때 연애하더니만. 솔직히 이게 뭐 하는 거야? 형이랑 형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여기서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얼른 준비해서 나가. 솔직히 여기서 빌붙어 있는 건 양심에 안 실려. 형수, 안 그래요? 형수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더 갈 곳 없어서 그러는 거 나도 알겠는데 이건 좀 그렇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전 시댁에서 생활을 했고 얼마 못 가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면서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20대 초반이었고 살림 또한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거의 시모의 손을 빌려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민폐를 끼치고 있었죠.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부와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상태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남편은 그런 부모님에게 큰 실망을 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달래주었어요. 소희야, 난 솔직히 우리 부모님 조금 실망이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저렇게 냉정하게 내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집이 부족한 편도 아니잖아. 지원도 해줄 만한데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고 그냥 말 그대로 집에서 잠만 자게 해주는 거잖아. 조금 너무한 것 같다고 생각 안 해? 난 어릴 적부터 공부 못한다고 동생이랑 차별받았어. 그래서 나는 애정도 고팠는데 지금도 애정을 안 주잖아. 유준아, 맞아. 서운할 수 있지. 근데 우리도 잘한 건 없잖아. 솔직히 우린 남들 공부하고 미래 준비할 때 우리는 애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아이도 낳았잖아. 더군다나 경제력도 없어서 시부모님 댁에 빌붙어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철없고 계획 없이 보이실 수도 있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니까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인정해 주실 거야.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너무한 것 같아. 난 부모님이 저러는 거 어릴 적부터 많이 봐서 익숙하지만 너한테까지 저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안 받아주니 동생은 더 날뛰고 나도 이 집에서 당장 나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화나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네. 우리 시부모님 말대로 이제는 부모야. 우리한테는 아이도 있고 책임져야 할 것이 더 늘었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서 얼른 나가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살아보고 부모님한테도 인정받자. 우리가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지만 우리도 계획 없이 철없이 사는 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자.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지나면서 시부모님은 1년여의 유예기간을 주고 독립하라고 하셨습니다. 냉정한 태도에 저나 남편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대로 시부모님이 받아주시길 빌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 제가 먼저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틈틈이 공부를 했고 피부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남편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전 남편은 바로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다독여서 대학 졸업장을 딸 수 있도록 했죠. 처음에 시부모님은 무척이나 놀라셨는데 남편이 먼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까지만 지원을 해달라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기 때문이었어요. 자라면서 한 번도 공부에 흥미를 가져본 적도 없었고 대학 역시 겨우겨우 왔었던 상황이라
시부모님은 남편의 대학까지만 지원을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 덕에 남편 졸업까지는 시댁에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전부터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남편이 공부할 때는 저도 곁에서 도와주면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피나는 노력을 했고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금방 해이해질 것 같았던 남편도 어느새 마음을 잡아 졸업을 했을 때는 높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격증도 많이 받게 되었고 취업도 좋은 곳으로 취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임신을 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삐끗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저희는 그 덕에 더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이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자 그때 처음 시부모님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너희가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 20살 어린 나이에 너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앞으로 갈 길은 구만리인데 깜깜하게만 보였거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으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구나. 솔직히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나중에 밥벌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단다. 널 만나고 너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얘가 달라지게 된 거야. 가족이 생겨서 책임감이 생긴 건지 전과 달라진 모습이 보기 좋구나. 맞아요. 저도 요즘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이렇게나 열심히 했었나 싶을 정도로 했고요.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자식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말대로 남편은 가족이 생겨서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노력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며느리 네가 많이 노력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단다. 아들이 힘들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곁에서 네가 잘 잡아준 것도 알고 있어. 솔직히 말이야, 우리 나이 땐 아들이 가장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너희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놀랐어. 그런데 네가 육아도 하면서 일도 하고 애쓰는 걸 보니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싶더라고. 너희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거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한단다. 도와줄 수 있었는데도 손 내밀어주지 못해 미안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 뜻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 역시 어릴 적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욕심으로 불편하셨을 어머님, 아버님께 오히려 죄송스러웠어요.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정신 차리고 진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 우리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지금처럼만 잘 살아주면 고마울 것 같아. 내가 처음에 너에게 상처를 줬던 거 정말 미안해. 너는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구나. 우리 아들 나도 제대로 잡아줄 수 없었는데 우리 아들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 남편과 저는 함께 노력을 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변했어요. 그런 모습에 시부모님은 감동하셨죠.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공부도 정말 못했지만 사고도 많이 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변한 아들을 보곤 시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서 저희는 분가를 준비했고
조그맣게 집을 구해 나가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집을 장만해 주셨어요. 자, 이거 계약서야. 아들한테는 내가 미리 말을 했는데 이 서프라이즈 선물은 아들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한테 해주는 거라서 말이야. 그래서 지금껏 꽁꽁 숨겼네. 너희 이 집으로 분가하면 된단다. 네가 일하는 샵 가까운 곳으로 집 알아보고 계약했어. 일하러 가기도 편할 거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기도 편할 거야. 이건 소희 네가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주는 선물이야. 아니, 어머님, 이렇게 큰 선물을... 아니요, 어머님, 저희 괜찮아요.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도 저희 스스로 분가하려고 열심히 일한 건데요. 혹시나 저희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주시는 거라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힘으로 열심히 집 구하고 있어요. 끝까지 어머님, 아버님께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며느라, 얼른 받아라. 이거 이미 집 마련한 거야. 너희가 안 들어가면 그 집 그냥 빈집이 되는 거라고.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는 선물이니 잘 받아주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랑 함께 사느라 고생했다. 너희는 늘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너희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늘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엄마 일도 잘 도와주고 내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면 항상 반갑게 맞이하는 것도 우리 소희였지. 이제 너희 보내고 나면 쓸쓸해서 어쩌니? 아버님, 어머님, 저희 정말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부모님 사랑이구나 알게 되었고요. 항상 어머님, 아버님께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분가를 할 때쯤 시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남편과 다르게 공부도 정말 잘했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의대에 진학해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었죠. 시댁에서 살 당시에는 바빠서 얼굴을 거의 못 봤는데 가끔 볼 때면 나와 남편을 같이 무시하곤 했어요. 분가를 하고 나서는 더욱 볼 일이 없겠다 싶었지만 가족끼리 시간 맞춰 식사를 하는 자리에 꼭 나타나서 무시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라도 하면 저희를 꼭 닮았다면서 아이까지 무시하기도 했어요. 아이고, 우리 민성이 벌써 이렇게나 컸구나. 어쩜 이렇게 볼 때마다 쑥쑥 크니? 나도 애 키운 사람이지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동안 소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혼자서 아등바등 살림하랴 아이 키우랴 힘들었겠지. 요즘은 일이 어때? 할만하니? 이번에 샵 오픈하고 나서 더 바빠진 거 아니야? 네, 요즘 입소문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좋아요. 전보다 고객들도 많아지고 상담 문의도 많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학교 다니니까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번 주에 쉬는 날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네요. 어머님 저번에 같이 가자고 했던 카페에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바쁜데 다음에 한가할 때 가면 되지. 너희들 잘 살고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우린 행복하고 좋아. 우리도 요즘 바빠서 정신없어. 너희 시아버지 이제 은퇴하시고 일 정리도 할 거라서 우리도 시골 가서 살 집 알아보고 있거든. 벌써 남편 은퇴할 때 되었다고 하니
정말 시간 빠르다. 그렇지?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하니까 더 정신없는 것 같네. 아니, 근데 형수, 우리 조카 민성이는 한글은 다 떼고 학교 갔어요? 요즘은 영어까지 다 하고선 학교 간다고 하던데. 아까 보니까 간판도 제대로 못 읽던데. 괜찮은 거 맞아요? 아유, 이것도 유전자 때문인가? 형머리 닮아가지고 그런지 애가 뭐든 늦네. 형수, 좀 분발해야 되겠어요. 가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애 한글을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한글은 안 그래도 공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성이가 한글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씩 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글은 관심이 없지만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벌써 더하기도 알아요. 그거 보면 머리가 저희 닮은 것 같진 않은데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면 금방 는다고 하니 열심히 공부시켜 보려고요. 뭐 하긴 형도 성인 되고 다 커서 공부 시작하긴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형도 학생 때까지는 내내 사고만 쳤잖아. 거기다가 임신까지 하고 엄마 아빠한테 빌붙어서 살고 에휴 말 다 했지 뭐. 형수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닮기도 하니까. 너는 정말 형수님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하면서 말 안 할래? 이게 정말 말버릇이 그게 뭐야? 민성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얘가 철이 없어서 그래. 네가 좀 이해해라. 내가 대신 사과하마. 평소에도 까칠했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시동생의 횡포는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저희에게 하던 횡포가 먹히지 않자 조카에게까지 무시하면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죠. 시부모님이 그때마다 대신 사과를 하셨지만 솔직히 기분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면서 얼굴 볼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굳이 저희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오는 듯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더라고요. 심보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가 결혼 10년이 지나도록 시동생은 혼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어요. 여자친구조차 소개를 해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격이 고약해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랜 시간 공들여온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더라고요. 며느라, 네 시동생이 매번 까칠하게 대해서 기분 나빴지?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항상 말을 하는데도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은 말이 통하질 않는구나. 그래서 더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아. 내가 이번에는 좀 심한 것 같아서 혼 좀 냈어. 다음에 또 그러거들랑 나한테 바로 말하거라.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미안하실 일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솔직히 도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무슨 일 있긴 한가 봐요. 얼굴 표정도 별로 좋지 않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말이야. 글쎄 걔가 만나고 있는 애가 있었나 보더라고.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봤던 거지. 근데 걔랑 잘 안 돼가고 있는 모양이야. 언뜻 들어보니 여자친구도 같은 의사인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 결혼하자고 해도 안 받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걔가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너희 보면 부러워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버릇없게 군 건
다 혼냈어. 아, 그렇구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련님, 여자친구 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저번에 남편이 말한 그 여자인가? 도련님이 예전부터 엄청 구애하고 있다고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아마 그 여자인 것 같네요. 오래 만났다가 저번에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만나는가 봐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무튼 이렇게 난리 피우면서 연애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 어쨌거나 난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걱정이다.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까지 만나는 아이면 그래도 대단한 아이인 것 같은데 괜찮겠지? 시동생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만나는 내내 시동생을 휘어잡는 듯 했어요. 여자친구와 다투거나 혹은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날이면 시동생의 행포는 더욱 심해졌던 것이었죠. 아슬아슬하게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동서를 본 날 저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동서는 저를 무척이나 견제했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자신에 비해서 스펙이며 모두 떨어지는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동서는 대학 졸업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무시를 했습니다. 형님, 피부관리숍 운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오는 사람들은 대접받길 원할 텐데. 그러면 형님이 좀 수고려야 하고 그러지 않나? 차라리 다시 대학을 가는 건 어때요? 아무리 그래도 관리받는 사람들도 그런 거 다 보지 않아요? 관리자가 고졸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놀라지 않나? 난 그렇다고 하면 좀 놀라서 가기 꺼려질 것 같은데. 재수씨, 그래도 우리 아내만큼 손끝 야무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입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는 사람들도 다 칭찬하고 한 번 오시고선 정기 결제하는 사람들도 요새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학벌 보고 놀라긴 하는데 받아보고선 우리 아내 샵만한 곳 없다면서 다시 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아내한테 원장님이라고 대접해주지 무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교양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도 이거 사람 이미지라는 게 학벌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건가? 고졸이라고 하면 좀 막 논애들 같은 게 딱 떠오르잖아요. 아, 어쨌든 잘 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샵은 어디에 운영하고 있어요? 샵 같은 거 오픈할 때 지역 잘 잡아야 돼요. 지역에 따라서 오는 손님들 급도 달라지는 거 알죠? 아참, 그리고 이번에 청담동에 어린이 치과 오픈할 거예요. 저희 결혼할 때부터 아버님 병원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했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청담동에 내게 됐어요. 오픈식 할 거니까 한번 같이 오세요. 아유, 우리 형수는 돈 아까워서 거기까지 못 갈걸? 형수네 샵은 그냥 동네 조그만한 곳이야. 우리랑은 다르지. 뭐 서민샵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 조카는 그냥 동네 싼 치과에서 하지. 우리처럼 프리미엄 붙은 곳 못 오지. 어차피 못 올 거 그날 한번 구경 오세요. 오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규모도 규모지만 인테리어가 어찌나 고급스러운지 형수나 형 형편에 그런 거 구경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처음에는 저를 두고 경계를 하던 동서는 제 상황이나 직업 등을 살펴보고는 이내 시동생과 마찬가지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청담에 치과를 오픈하게 되면서
동서의 어깨는 한껏 치솟았죠. 동네에서 작은 피부관리숍을 운영했던 저보다 더 좋은 지역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린이 치과를 오픈하게 된 날, 저는 고민을 하다가 두유 상자를 들고 찾아가게 되었어요. 동서, 축하해. 어린이 치과 오픈한다니 대단하다. 역시 동서 능력 있어. 이거 동서랑 직원들 마시라고 사왔어. 내가 다른 거 사올까 하다가 일단 필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 한번 마시라고 사와봤어. 와, 정말 고급스럽다. 역시 이쪽은 다들 고급스럽게 해놓았다고 하던데 딱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다르긴 하다. 형님, 이게 뭐예요? 형님, 요즘은 여기 오는 애들도 이딴 거 안 먹어요. 아니, 생각을 좀 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급이 거기 동네랑은 다른데? 근무하는 직원들도 급이 있지. 어디서 두유나 먹고 있어요? 아니, 형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저랑 의논이라도 하고 오시지. 이걸 어떻게 하나? 여기서는 이거 안 마시나? 내가 몰랐어. 그래도 이거 마셔봐. 마시고 건강에도 좋아. 그냥 과즙 음료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사왔어. 동서 오픈하느라 정신 없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래도 동서 치과 오픈했는데 내가 다른 선물도 준비해 볼게. 아이고, 형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거 와봤어야 알지. 여보, 미안. 내가 형수한테 말이라도 해줄걸. 그래도 형수가 여기까지 와줬는데 형수 봐서 화초에나 뿌려. 걔네라도 먹어야지 뭐. 형수, 이제 다 둘러봤으면 들어가세요. 오늘은 예약이 꽉 차가지고. 시동생은 제가 들고 있던 두유 상자를 집어들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고자 상자를 열었어요. 그때 두유 상자 안을 본 시동생은 화들짝 놀라서 상자를 던졌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동생을 보고 있었죠. 그동안 준비한 선물이 이렇게 빛을 보는 것인가 싶은 생각에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어때요? 조금 놀랍죠? 사실 이걸 언제 보여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 것도 도련님이나 동서나 다 똑같은 반응 보일 것 같았는데 역시나 달라질 거 하나 없네요. 혹시나 갑자기 나에게 잘해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사람 쉽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서류 자세히 봤어요? 제가 오늘 딱 보여주려고 한 거였는데. 이게 뭐야? 형수, 이게 뭐예요? 이 돈들은 뭐고, 이 종이는 뭐예요? 아니, 여기 건물주가 왜 형수로 되어 있냐고요? 여기 우리 엄마 아빠 건물인데 왜 형수가 여기 건물주가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이거 형수가 준비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사람 성의를 무시하다니 내가 바보로 보이냐? 나 여기 건물주야. 이번 계약 끝나는 대로 당신네들 나가야 할 거야. 그리고 이 상황 어머님 아버님께 다 말씀드리겠으니 알아서 해. 아니 형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어머님 아버님 건물이에요. 형님이 무슨 여기 건물주라는 건지 말도 안 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린 사실대로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형님 하는 걸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우리 남편, 우리 아이까지
싹 다 무시하지 않았어? 급을 나눠가면서 무시했던 건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뭘 잘못했냐고? 사람이면 양심이 있지. 너넨 그냥 금수만도 못한 자식들이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지금까지 사람 무시한 대가 치르게 해줄 테니까. 처음 동서가 결혼을 하게 될 당시만 하더라도 시부모님은 의사인 며느리를 위해서 치과를 오픈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새로 짓고 있는 건물 한 층을 치과로 오픈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며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가족들과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동안의 시동생 내외의 행동을 보고선 결국 저를 불러 건물의 명의를 저에게 증여해 주셨죠.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하여 거절하였지만 모든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면서 다만 순서가 저였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노력하고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는 식구인 동서가 시동생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시동생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는 둘이서 똑같은 사람 만났구나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치과 개업식 날에도 제 바로 뒤에 쫓아오셨다가 두유를 무시하는 장면까지 목격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네 형수한테 증여했다. 이것들이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사람 성의를 무시해?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구나. 내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봤다. 못된 것들. 너희는 인성이 썩었어. 당장 여기서 나갈 준비나 해. 너희 여기 어린이 치과 의사로 안 쓸 테니까.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니, 형님이 여기 건물줄 아니? 그리고 어머님, 여기 제 병원이에요. 아무리 그러셔도 저 쫓겨낼 수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요? 그냥 두유 안 먹는다고 말씀드린 것뿐인데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저 형님 성의 무시한 적 없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냐? 너 내가 말했지? 어떻게 하느냐 보고 내가 이 병원 네 명의로 해줄 거라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라고 했더니만 이따위로 대해? 둘째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엉망으로 너를 키웠어? 아무리 그래도 네 형과 형수님을 그렇게 무시를 하냐? 넌 앞으로 우리 아들 아니다. 알았냐? 그리고 우리 아들 아니니 너도 이제 우리 며느리 아니다.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형이나 형수나 사고만 치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잘해줘? 열심히 공부한 건 난데 왜 형이랑 형수한테 잘해주냐고? 이 철없는 자식아. 우리가 언제 형이랑 형수만 잘해줬다고 그러냐? 너도 똑같이 대했어. 아니 오히려 네 형이랑 형수가 차별받았지. 얘네들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모두 냉정하게 대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집도 아무것도 없는 애들한테 빨리 동구해서 나가라고 했던 게 우리들이야. 그런데 얘네는 아무런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지금 결과를 만들었어. 근데 너는 뭐냐? 가해시켜달라고 해서 온갖 가해시켜줘. 재수한다고 해서 뒷바라지에. 의대 진학하고 나서도 네 여자친구 가방이며 화장품이며 그렇게 사준다면서 마구잡이로 카드 쓰고 그러면서 네 가족인 형이랑 형수, 조카까지 무시하고 네가 의사가 된 것 말고 뭘 했다는 거야? 난 그런 아들 키운 적 없다. 앞으로 네가 뭘 잘했는지 반성하고 뉘우치면 찾아와. 시무와 시부는 사실 저희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시동생과 동서를 부른 뒤 여러 번의 기회를 줬던 것이었습니다. 경고도 많이 했었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뒤로 몰래 저희를 무시하고 시부모님 앞에서만 사이가 좋은 척 연기를 하면 된다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어린이 치과 원장 자리는 날아가게 되었고 다른 부원장이 오셔서 운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분노는 어마어마했고 시동생과 동서는 거의 쫓겨나듯이 지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시부의 병원이었던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자천되었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시동생 부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고 해요. 도움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시부모님 모두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도 시동생 부부가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쫓았는데 그 뒤로 매일매일 시부모님 댁 앞에서 빌고 있다고 하네요. 듣기로는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과 동서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으시다고 해요. 허세와 허영심이 가득했던 시동생과 동서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날이 올까 싶습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광양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저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너무 뜬금없기도 했었지만 빌려달라는 금액도 커서 당황스러웠었죠. 조심스럽게 이유를 여쭤보니 시부와 부부싸움을 했다며 각자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고 조만간 적금이 만기가 되는데 그때 갚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서 남편과 통화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남편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전화를 걸어 시모의 말을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제 말을 듣더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일단 시모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요구한 70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유럽으로 홀로 여행 좀 다녀오겠다며 나중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면 연락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시모에게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말에 더 이상 시모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나셨는지 핸드폰 전원은 꺼져 있었고 시모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시모 말로는 일정을 길게 잡지 않을 거라 했었는데 한 달이 넘어갈 때까지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아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시부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는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시모가 비행기를 탔던 이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된 저희들은 시모가 가볼 만한 곳을 전부 다 뒤졌어요.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시모의 소식을 알고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남편은 시부에게 탓을 돌리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제발 그 고약한 성격 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 한 통 없이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냐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제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속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이게 왜 내 잘못이냐? 너희 엄마가 임마 내 속을 얼마나 긁어놨었는지 알아? 오죽했으면 싸웠겠냐고. 나도 같이 사는 거 힘들어 죽겠다. 하루라도 조용히 살고 싶다고. 차라리 잘 됐지. 평생 지긋지긋한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분명 어디서 사고 쳤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집에 오지 못하는 거야. 그건 아버지 생각이죠. 엄마가 평생 집에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말을 못 하세요? 아버지도 말만 그렇게 하시지. 지금 불안해 하시잖아요. 아버님, 어디 짐작 가는 곳은 없어요? 어머님이 자주 다니던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침착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가지 않았던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찾길 바라실지도 몰라요. 어머님 성격상 혼자 지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정말 기억나는 곳 없으세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시죠? 아무리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웠어도 집을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움직였구만. 며느리 너한테 거짓말까지 치고 700만 원이나 빌려갔으면 이미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로밖엔 안 보인다.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저번에 한바탕 싸울 때 이혼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무시했었거든. 지금 시위하는 거라고. 시간 지나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부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누구보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심적으로 불안하면 나오는 행동들 같은 게 있잖아요. 얼굴 표정이라든지 손톱을 깨물다든지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부에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갈 때면 시부모는 항상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는데 이유도 별거 없었어요. 아주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갈 때마다 그러니 저희 부부도 많이 지치게 되었고 시댁에 가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일이 크게 터져버리게 되었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던 시모는 보름이 지나 2달 가까이 되었고 어떠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큰 소리 치던 시부도 한 달이 넘어가게 되니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외부 활동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장시간 아무 연락도 없이 행동한 적이 없으셔서 범행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달 보름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시모를 봤을 만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들어 두었던 전단지를 배포했어요.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술에 의지했고 시부 또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한 달이 지나 3달이 지나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살아 있었다면 분명 연락을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장시간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지는 않았을 거라며 시부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저와 남편에게는 문자라도 남겼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불안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시부의 말대로 시모가 연락을 안 할 리는 없었어요. 시부와 싸우는 날이면 꼭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온갖 불만을 다 털어놓으셨고 제가 시모의 말을 들어줬던 터라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건 분명 시모의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너희 엄마가 아무래도 어딘가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든다. 벌써 연락 한 통 없이 지낸 지 6개월이나 지났다. 너희들한테 빌려간 700만 원은 벌써 바닥이 났을 텐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그 돈을 누군가 갈취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다. 경찰도 700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한 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었잖아. 돈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을 배제할 수 없으니 우리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어머니가 범행의 대상이 돼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당신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좀 진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집을 나가겠어. 그때도 혼자 유럽 여행 가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끝까지 말렸는데도 아버지는 유럽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겠냐고. 아버지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으니까 당장 책임지세요. 집안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내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다고 벌써부터 포기하려는 거예요? 저랑도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길 바라는 거죠? 저 같아도 맨날 술 퍼마시는 아버지 옆에서 수발 들기 싫어 뛰쳐나왔을 것 같네요. 어머니한테 연락 오기 전까진 아버지 얼굴도 더는 못 보겠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너희 엄마랑 이유 없이 싸운 건 아니다. 그만큼 나 또한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계속 밖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줘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었어. 어느 날부터인가 너희 엄마가 외박을 자주 하더니 나중엔 외간 남자의 흔적까지 남기기 시작했었다. 처음에 추궁했을 때는 강하게 부인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행동들은 결국 내가 뒷조사까지 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집요하게 뒤를 캐보다가 나중에 나한테 딱 걸리게 된 거지. 너희 엄마가 다른 남자와 술집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고 나한테는 부부로 살면서 살결이 닿는 것조차 싫어하던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남자와는 손을 맞잡고 있더라고. 그걸 내가 봤을 때 내 속이 어땠을 것 같아? 네가 내 입장이었다면 술을 안 마실 수 있겠냐? 이 애비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한테까지 말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게 뻔하고 너희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들어놓았지만 이미 나는 네 엄마에 대한 신뢰를 잃었었다. 혹시 알아? 범행이 아닌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던 건 그 남자랑 살림 차리려고 나갔을 수도 있는 거다.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참아왔던 건 그래도 너희 엄마를 조금이라도 믿고 싶은 마음에 상황을 지켜본 건데 내 짐작이 맞는다면 범행보다는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살림 차렸을 확률이 더 크다. 너는 내 말이 믿기지 않겠지만 나중에 너희 엄마 만나면 물어봐라.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시부의 속마음을 듣게 됐을 때 저희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시모가 항상 저와 남편의 얼굴만 보면 시부의 불만만 늘어놓았었고 시부는 거의 입을 다물고 있던 상태라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충격에 할 말을 잃었던 남편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시부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시모는 사라진 시간 동안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을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부인하려 했지만 시부가 입이 무겁고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도움을 받는 것보단 혼자서 해결하려는 성격이셨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흘러갔고 시부도 더 이상 시모를 찾으려는 마음을 접으셨는지 점차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혼란에 빠졌었고 저 또한 시모를 계속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남편이 시부의 말만 100%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람 앞일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시모에게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일이 끝나면 시모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했었고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소득도 없었고 이런 삶이 저희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이 지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흘렀고 저희 부부도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그동안 시모를 찾겠다고 노력했다가 저희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라 일단 살고 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퇴사 권유가 있었던 터라 결국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서 넘어갔었지만 저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아무래도 시모를 찾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근무는 힘들 것 같아 아르바이트식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쪽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제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근무 조건인 일자리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었던 저는 산부인과에서 오전 시간에만 잠깐 일할 수 있게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면접을 보고 정해진 날부터 일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그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 들어가자마자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들려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출산을 하고 있는지 비명소리가 산부인과에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출산 일정이 잡혀있는 분만실 차트를 보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직접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분만실 안을 살펴보려 하는데 같이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분만실 담당도 아닌데 왜 들어오냐고 물어보길래 현재 출산하고 있는 분의 얼굴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산모 가족이라고 털어놨어요. 아닐 수도 있었지만 목소리와 제 느낌상 그토록 찾아 헤맸던 시모가 확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만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했고 시모가 사람 살려달라며 출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통을 하고 있는 시모를 부르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시모도 제가 나타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출산 고통을 느끼면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배가 산만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뱃속에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었는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가운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친 시모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었던 분만실 차트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 저는 보호자 이름을 확인하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분만실로 보호자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몸을 돌리자마자 사정없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시모는 출산을 하면서도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그건 제가 할 말 같은데요? 이게 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됐을 때 앞으로 있게 될 일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를 수가 있냐고요. 지금 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광경이 꿈은 아닌 거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애부터 낳고 다시 얘기하자. 일단 우리 아들과 너희 시아버지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말거라.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전부 다 설명해 주마. 나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일단 애부터 낳게 다들 나가 있어라. 시모는 나중에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누가 봐도 눈앞에 펼쳐진 현장은 시모가 바람 피워서 임신한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시부와 워낙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시모 나이대에 비해 젊다곤 하지만 임신이 가능한 몸인지는 알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분만실을 나와 제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사람은 제가 계속 추궁을 하자 어쩔 수 없다는 듯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주 잠깐의 실수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됐을 때 대충 짐작했을 테지만 우린 예전부터 연모하는 사이였어요.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혜옥 씨가 나에게 왜 마음을 열고 다가왔는지 알게 된다면 많이 놀랄 거예요. 나는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아왔었기 때문에 혜옥 씨랑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다는 거 며느님도 대충 알 겁니다. 그래서 분만실 보호자 차트를 보자마자 열부터 낸 거겠죠. 우리 부동산에서 몇 번 차도 마시면서 워낙 특이한 내 이름을 봤을 테고 한 번 보면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니까요. 문제의 발단은 혜옥 씨가 어느 날부터 우리 부동산에 자주 찾아왔었어요. 커피 마시면서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비슷한 나이대가 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털어놨었는데 속마음을 확실하게 꺼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술 한잔 마시기로 했었습니다. 맨정신보다 술을 빌려 힘든 점들을 털어놓는다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렇게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알게 된 속마음은 혜옥 씨 부군께서 전혀 그럴 것 같이 안 생겼으면서 혜옥 씨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건어물 가공 사업을 해서 돈도 꽤 많이 버신다고 알고 있는데 여유가 넘쳐서 그런 건지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한 건지 혜옥 씨보다 젊고 탄력 있는 여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집안 망신이라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었고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들과 상처에 모두가 힘들어질까봐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고 나중엔 부군의 바람을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였어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고 알고 보니 시부가 먼저 문제를 만든 거였어요. 저희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시부모님이 최근 들어 많이 싸우는 이유가 시부의 바람 때문인 걸 눈치채지 못했었죠. 시모는 그런 아픔들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속마음을 털어놨던 거였어요.
그런데 술집에서 대화 나누고 있던 걸 시부가 발견하게 된 거였고, 오해인 상황인데도 시부는 어떠한 말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쌍방으로 잘못한 거기 때문에 본인 탓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때부터 대놓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상간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는 그런 상황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으셨는지 저에게 돈을 빌린 거였어요. 700만 원이라는 돈은 부동산 사장님께 월세방을 얻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시부의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시모는 그렇게 잠적을 해버렸고, 이런 상황에 대해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었는데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둘이 함께 있다 보면 정들고 눈 맞는다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분만실에 적혀 있던 부동산 사장님의 신왕산이라는 이름을 보고 기겁을 했던 거였고,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거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최근에 시부의 집에 드나드는 여자를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진실을 알고 싶으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말에 서둘러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저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품 안에 있는 그 아이, 설마 아버님 아이는 아닌 거죠? 왜 아무 말도 못 하세요?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세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오기라도 한 거야? 애 낮잠 자야 될 시간인데 누군데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와서 떠들고 난리야. 저기요, 당신 뭔데 내 집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건데? 나 이 집 며느리야. 그쪽은 내가 누굴 것 같은데?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지금 본처 행세를 하고 있어? 당신이 먼저 꼬리쳤지? 아버님이 능력 좋으니까 뺏겨 먹으려고 접근한 거 아니야? 저 아이 누구야? 바른 대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당장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이광경, 그이한테도 보여줘야겠어요. 그 핸드폰 당장 안 내려놔? 어디서 지금 시애비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얘가 누구애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차피 너희 시애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준비되는 대로 알아서 설명해 줄 테니까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줄 알아? 시애비 무서운 줄도 모르고 예의 없이 집에 함부로 들어와? 그래서 어머님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걱정하는 척만 했던 거예요. 이미 어머님한테 마음 떠났고 새 여자와 살림 차릴 준비됐으니까 어머님한테 막대했던 거냐고요. 방금 어머님 보고 오는 중이에요. 아버님이 먼저 가정을 깨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요. 뭐라고? 어디서 봤는데? 지금까지 어디서 뭘 했길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던 거래?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아예 살림 차렸대냐? 거기가 어딘지 당장 말해봐라. 먼저 지금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이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애를 안고 있는 걸 보니 아버님이 먼저 저 여자랑 바람 피운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랑 부부싸움 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말 어머님 내치고 저 불려우 같은 여자랑 살림 차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님 인생 행복하시겠어요? 얘가 오늘따라 정신 나갔나?
어디서 시비한테 소리를 질러?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아이 내 아이다. 유전자 검사까지 전부 다 확인했고 앞으로 나는 새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당장 이혼하게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니까. 위자료 대충 지어주고 보내면 되잖아. 아, 그쪽이 이 집안 며느리였어? 그런데 어른한테 말하는 싹수가 아주 하늘을 찌르네. 내가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태도가 아주 불량한데? 머리채 잡히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고 있어. 너 때문에 어머니 찾겠다고 10달 동안 내가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머리털 다 뽑아버려도 시원찮으니까. 뭐? 상간요? 뭐라고? 여보, 제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 들었지? 내가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저런 상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시부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함부로 짓거렸다며 아이를 상간녀에게 건네준 뒤 제 뺨을 올려쳤어요. 저와 남편은 그동안 시모를 찾기 위해 잠도 안 자가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아이도 친정에 맡긴 채 낮이며 밤이며 틈날 때마다 전단지 돌리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 생겼을까봐 힘들게 시모를 찾아다녔는데 시부는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저희 부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제 뺨을 쳤을 때 이미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고 나이 처먹고 쓸데없는 물건 함부로 놀려서 멀쩡한 집안 파탄 냈으니 평생 불구로 살아보라고 그 자리에서 시부의 다리 사이를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어요. 시부는 엄청난 고통이 엄습해왔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거실을 뒹굴었고 상간녀가 뒷걸음질 치길래 제가 달려들자 아이를 소파에 내려놓더니 자기 남편 불구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화가 상간녀에게 쏟아졌고 시집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결국 집안이 난장판이 되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어요. 남편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시부는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거라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설명한 뒤 시모가 입원한 산부인과로 함께 찾아갔어요.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한 번의 실수가 아이를 가지게 됐다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시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먼저 시작했으니 당연히 불리하게 적용이 될 테고 차라리 잘 됐다 싶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그동안 제가 봤을 때 항상 챙겨주시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시부와 살면서 불행한 인생을 버텨가는 것보다 100번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아이는 없지만 이혼의 아픔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통하는 게 많아 보였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지만 시모의 입장을 이해했고 시부에 대한 원망이 더 큰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시부 옆에 있는 그 상간녀는 불려우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 호되게 당한 뒤에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시부 곁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다던데 그건 시부도 그 여자에 대한 신뢰가 100%는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검사를 했을 거고 서류상 맞는다고 하니까 품에 끼고 있겠지만 제가 알기론 유전자 검사 서류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용지만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겠죠. 시모와 시부와의 법적 싸움이 오래 갈 것 같긴 하지만 변호사가 시모 입장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살다 보니 이런 충격적인 일들도 경험하게 되네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은 굴곡이 많지 않은 완만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상상도 못한 일을 겪게 된 38살 여자입니다. 눈 감고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선택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겠죠. 하지만 제가 옳은 판단을 한 건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일찍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임신을 한다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부모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상처되는 말들도 많이 들었고 남몰래 눈물도 흘리며 힘겨운 삶을 보내면서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온 가족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찾아가 검사를 받았을 때 저희 둘 다 정상이라고 나와서 컨디션만 잘 조절하면 무리 없이 임신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었지만 원인 모를 이유 때문에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원장님은 시험관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양가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지쳐가면서 시험관까지 생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었을 때 몸에서 처음 느껴보는 반응을 겪게 되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에 찾아가 검사를 받는 순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아이를 가졌다는 임신 결과였어요. 힘들게 찾아온 만큼 최대한 무사히 출산까지 이어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제일 먼저 알리자 기뻐 날뛰며 서둘러 집에 들어가서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있으라며 일찍 퇴근하고 들어오겠다는 말에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양가 부모님께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보다 시모가 오히려 더 기뻐하셨고 그날 당일 연락도 없이 집으로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양손 가득 많은 것들을 들고 오셨습니다. 어머님, 오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셔서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전화 한 통만 미리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가 임신했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몸 쓰는 일은 최소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내가 급하게 음식 좀 만들어 왔다. 현태가 퇴근하려면 아직 1시간 정도 남지 않았어. 그래서 시간 맞춰 온 거다. 너 저녁 준비하는 것도 계속 서 있어야 해서 몸에 무리가 온다고. 어서 앉아있거라. 내가 다 할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너는 그냥 푹 쉬면 되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제가 누워서 차려주신 밥상에 숟가락만 얹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서 들어가 누워 있어라. 임신했을 때는 초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 안정기에만 접어들어도 한시름 놓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시미가 옆에서 도와주도록 하마.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시모의 행동은 임신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했었어요. 시모에게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적응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신경 써주시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이런 게 행복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때마침 남편도 회사에서 기존의 퇴근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건네준 임신 결과를 바라보며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길래 처음 보는 남편의 행동에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핸드폰을 달라고 얘기한 뒤에 전화가 다시 오면 받으려 했지만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시모가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안 좋아진 분위기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한데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에 발생된 일이라 시모도 그렇고 저도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남편이 방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시모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화를 내시면서 다그치시더니 시모는 저를 방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시길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요? 너 입으로 똑바로 말하지 못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숨길 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안해, 수영아.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주라는 거야? 지금 수영이 너 뱃속에 있는 아이 말고 나한테는 한 달 전에 벌써 다른 여자의 뱃속에 아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야. 뭐라고? 당신 지금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여태껏 숨기고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임신했다고 얘기했을 때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처럼 기뻐 날뛰었던 거야? 당신 정말 미쳤구나.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약간의 시간차로 임신한 거 말고는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당신은 내 아이 낳고 지금처럼 가정을 꾸리면서 살면 문제될 거 하나 없어. 내가 좀 고생은 하겠지만 나는 당신이랑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니 다른 생각은 절대 하지 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야? 바람 피우는 것보다 다른 여자의 뱃속에 아이를 만든 게 더 큰 잘못인 거 몰라? 어떻게 된 게 너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거니? 이럴 거면 결혼은 뭐하러 했어? 언제부터야? 수영이랑 같이 보육원에 갔을 때부터요. 그때 처음으로 또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수영이가 임신이 하도 안 돼서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입양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엄마도 알고 계시죠? 그때 아이를 돌봐주고 있던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사람의 눈빛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따뜻한 시선들이 제 마음을 울렸고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보육원으로 이끌려갔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가 주고받았던 감정을 숨기기에는 너무 많은 진심이 통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사랑을 막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영이 몰래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가정에 소홀한 적은 없었어요. 그건 당신도 잘 알 거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다고.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나 혼자 감당하면서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임신이 되면서부터 불안했는지 내가 계속 옆에 있어줬으면 하나 봐. 그런데 나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내 마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남편과 입양도 생각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살펴보고 원장님과 대화 몇 번 나눈 것밖에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은 제가 모르는 감정을 싹 틔우고 있었던 거였죠. 제 기억 속에는 전혀 없던 여자가 남편 머릿속에는 그녀가 각인이 되어버린 상태였고 지울 수 없는 그녀의 모습이 저 몰래 또다시 보육원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든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의 상식적으로 벗어난 무책임한 행동은 양가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어버렸고 행복은 잠깐이었지만 불행은 끝이 없었네요. 자네가 어떻게 내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 임신까지 시킬 수 있는 거야? 자네의 무책임한 행동 하나 때문에 내 딸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이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일찍 말했다면 새 삶이라도 살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잖아. 장인어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람이 아니라고?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모든 걸 다 숨긴 채 이중생활을 했으면서 이게 바람이 아니야? 떳떳했으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빠 말처럼 차라리 나한테 미리 털어놓지 그랬어. 그럼 미련 없이 보내줬고 뱃속에 있는 당신과 내 사이에 태어날 이 아이도 불행하지 않았을 거라고. 도대체 나이가 몇 개인데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당신 옆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잖아. 왜 결혼을 하면 한 가족만 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면서 평생 산다는 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인간으로서의 삶이 너무 아깝잖아. 모든 선택은 자유인데 왜 그걸 사람들이 정한 선에서 기준을 삼아야 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절대 이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당신과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내가 이럴까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나와 같은 생각이었으면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겠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지금처럼 걱정 없이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고. 나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아갈 테니까 우리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살자. 자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겐가? 당장 그 여자가 있는 곳을 말해주게.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어떻게 가정에 있는 사람을 건들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당장 그 여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게.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에요. 그러니 제 손에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화가 많이 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꼭 돌려놓겠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빠는 그럴 필요 없다면서 저와 남편이 하루빨리 이혼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빠의 말을 거절했고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고 남편과는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어느덧 몇 달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혼 소송을 위해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모는 갑자기 닥친 상황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람난 여자의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길래
조심스럽게 받아보니 남편과 바람난 여자였어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저에게 문자를 보낸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아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여자한테 감정적으로 지게 되는 것 같아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셔서 보자고 한 거죠? 두렵지도 않나요? 제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제 남편을 뺏어가니까 기분 좋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사람 일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도 현태 씨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으니까요. 아직 현태 씨한테 아무런 말도 못 들으셨나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시겠네요. 성함이 수영 씨라고 하셨죠? 그 사람은 맨날 수영 씨 얘기밖에 안 해요. 같이 있어도 수영 씨와 함께 하면서 힘들거나 즐거웠던 추억들을 얘기해 주는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상간녀 주제에 수영 씨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으시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분이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임신하면서부터 현태 씨가 계속해서 제 옆에 있어주길 원했었어요. 처음 하는 임신이라서 그런지 많이 두려웠었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떠날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두 번 다시 피해주지 않을 테니 그냥 기억에서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절대 찾아오는 일 없을 테고 수영 씨의 가정을 깨지 않을 테니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른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루하루 사는 동안 너무 괴로웠고 잠 한숨 못 잘 정도로 수영 씨한테 미안했어요. 그런다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나요? 그쪽이 아무도 모르게 떠난다고 하셔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네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던지면 끝인가요? 저희 가정은 이미 무너져 버렸는데요. 그녀는 막말을 퍼붓고 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배가 눈에 띄었고 한 달 차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배가 크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렇고 그녀도 한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그녀에게 상간녀 소송 준비나 하라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정말 떠나려고 했는지 여행 가방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도 그렇고 남편까지 전부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이후 제가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뭐하러 온 거야? 내 딸 얼굴 보여줄 생각 없으니 당장 돌아가게. 사람이 어쩜 이리 뻔뻔한가? 장모님, 제발 부탁입니다. 딱 한 번만 수영이와 대화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도대체 너는 뭐 하는 놈이야?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건데?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속이 후련하겠어? 너는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정작 지금은 그 여자한테 마음이 전부 뺏긴 상태잖아. 나도 똑같이 임신한 거 몰라? 나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당신은 나한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수영아, 너 민정이 만났구나. 그런 거지? 어디로 간다고 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제발 어디로 갔는지만 알려줘.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민정이가 지금 있는 위치만 알려주면 돼. 정말 둘의 사랑 눈물겹다. 내가 왜 그걸 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말해야 하는 거지? 나는 당신이 내 눈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으면 좋겠어. 저번에 나한테 얘기했지? 이 세상은 왜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상황을 봐봐. 당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제대로 좀 보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남편은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용서를 구하면서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지만 남편에게는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겪은 아픔보다는 적어도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었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남편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밖으로 내쫓으셨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2번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제 배는 어느새 만삭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중간에 시모에게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물어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저는 많은 아픔을 가슴에 묻어둔 채 출산에만 집중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제 품으로 안을 수 있었습니다. 잘생긴 아들이었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제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이였는데 정작 남편은 제 옆을 지켜주지 않았고 멀리 떠나가 버린 그녀를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산후조리실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출산 소식을 들었는지 시모가 산후조리실의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눈에 무언가 눈에 띄었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낳았다며? 정말 고생 많았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지금 상황 정리가 아직 안 돼서 현태는 오지 못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수영이 너한테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어떤 마음인지는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만 그래도 일단 애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염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왔으니 이왕 애 키우는 김에 이 아이도 좀 같이 보살펴줬으면 좋겠구나.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저에게 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알아야죠. 그 아이, 현태랑 만나던 여자의 아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 여자가 글쎄 위암 말기였대. 그런데 그 사실을 최근에까지 숨기고 있었지 뭐야. 다행히도 아이한테는 암이 전이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여자의 상태가 심각해져서
어쩔 수 없이 출산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여자는 아이를 품에 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회복할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더구나. 그런데 자기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걸 아는지 분유를 먹여도 계속 울음을 멈추지 않길래 생각난 게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 일단 무작정 데려오긴 했는데 지금은 지쳐 잠이 든 것 같구나. 이런 부탁하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가 무슨 죄겠니? 정말 미안하다. 시모는 눈물을 보이시면서 과거의 일이 어떻든 일단 아이부터 살리자며 저에게 아이를 떠밀듯 건네주셨고 제품 속으로 들어온 아이는 엄마가 그리웠는지 칭얼거리며 저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젖을 물렸고 아이는 금세 울음을 멈추면서 그동안 배가 많이 고팠는지 허겁지겁 모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멍하니 아이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 시모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 공간에서 침묵을 지키며 급하게 제 모유를 먹는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천천히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남편과 그 여자의 만남은 분명 잘못된 거였고 시작도 하면 안 되는 천벌받을 행동이었지만 그녀가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을 때 이미 몸속에서는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때부터 남편은 그녀에게 온갖 관심과 사랑을 쏟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실을 저에게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둘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걸 그녀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그녀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애원했던 거였죠.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차마 떠나보낼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혼자서 지내다가 쓰러지게 되면서 병원에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옆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품으로 아이가 들어왔을 때 남편은 그녀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네요. 이런 사실들을 시모에게 듣게 되었지만 그들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찌됐던 둘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거였으니까요. 남편과 그녀와의 얘기를 시모를 통해 듣고 있는 제 자신은 더욱더 비참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괴로워하고 있는데 때마침 저희 부모님께서 문을 열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다른 아이가 안긴 모습을 보며 시모에게 난리를 치셨고 시모는 모든 상황을 부모님께 설명을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유를 먹고 있는 세상 떠난 그녀의 아이를 제품에서 뺐더니 시모에게 건네주셨어요. 저와 분리가 된 아이는 산후조리실이 떠나갈 정도로 자지러지게 울길래 저는 부모님께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며 다시 돌려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불행하고 이 아이도 똑같이 불행하다며 해결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자면서 일단 아이를 돌려받게 되었네요. 엄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제가 이런 짐까지 왜 짊어지냐고 오열을 하셨고 아빠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던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후회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두 아이를 안게 되었고 남편은 그녀의 장례를 끝냈는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산후조리실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보였고 용서해달라는 말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밟히는 제 아이를 보니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또 하나 듣게 된 사실은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 성인이 되어서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던 여자라며 그녀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어찌됐든 전 아직까지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아이는 제 품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프고 화가 나지만 아이를 무작정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제가 돌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중이시네요. 시부모님께서도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지만 달갑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얼굴만 보면 그 여자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라 저를 괴롭게 만드는 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내린 결정이 분명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다른 거 보지 않고 아이만 보고 생각한다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미련한 건가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